네, 유승민, 이해찬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 여야 시끄럽습니다. 거물급 탈당 당선자들의 복당이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여야 복당 신청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가 됐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당 신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고 또 얘기도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무소속 의원, 안상수 의원, 윤상현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고요. 당선된 세 사람입니다. 당선되지 않았던 조혜진 의원이나 류성걸 의원 역시도 또 복당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종시로 내려간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먼저 이제 유승민 의원 복당 신청서를 냈는데 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는 선거 다음 날 할 생각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당에 너무 참패로 드러나서 그 다음 날 하는 게 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든 내 집에 돌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할 때 그런 약속을 국민들과 대구 시민들께 드렸고 그 약속드린 대로 오늘 복당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일당이 좀 아쉬운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받고 싶은데 문제는 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참패를 해서 일당을 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최고위에서 놓은 이야기가 물러났던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전부 다 문호 개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복당 당사자에 대해서 일괄 복당이 아니라 좀 선별적 복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당 대상자들 중에 이분들이 당을 떠나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번 공천 과정이 기승전 유승민이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뜨거운 그 관심을 모았던 당사자인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은 공천 파동의 피해자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향해서 죽여라고 이야기할 정도, 이거 녹취록이 공개될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천 파동의 가해자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일괄 복당이 아니라 선별 복당으로 간다면 상당히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갖고 뜨거운 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두 사람이 복당하고 난 뒤에는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복당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비박계의 중심이 돼서 본인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차기 대선 주자까지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게 미래 권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도 거의 못지않은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실 최경환 이 의원이 상당히 이번에 좀 견제를 받는 바람에 친박계의 중심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거죠. 특히 지금 이 지도부가 물러나고 지금 힘의 공백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여당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파간 이 지금 향후 이 당권 구도의 이 재편 과정에서 키를 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뜨거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번에 이 두 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차기에 구성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차 교수님께서는 비대위 구성, 어떻게 보면 개파 갈등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황장수 소장님. 정상적인 국가에서 저렇게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선거 과정에 사고를 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선거에 졌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주겠다 전부. 그리고 또 당사자들은 전부 복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당을 한번 떠난다 그러면 그 정당과는 이렇게 다시는 안 본다는 부분을 각오하고 내리는 엄청난 정치적 선택이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윤상현 의원은 뭐 이 녹취와 관련해서 막말 부분에 아직 법적으로 뭐 어떻게 지금 고소는 좀 본인이 조용히 했는데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안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이 본인이 개혁적 보수라고 작년에 원내대표 연설로서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내용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한다면 네.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당입니다. 본인이 당에서 공천을 안 주고 그 사단이 나서 공천 파동에 어쨌든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뒤섞여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한마디로 지지층들이 이 선거의 패배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주지 않은 사유로 언급한 정체성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 굳이 정체성이 다른 정당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 정체성이 다르면 정치를 같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경제민주화나 이런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진보 정당이나 더민주에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럼 저 민주당에 입당한다 하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하면 받아줄 건데 왜 굳이 새누리당에 가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치인이 자기의 가치와 이념과 노선에 맞지 않는 정당에 굳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그 정당에서 자신이 세력화를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정치적 야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번에 복당 신청을 한 의원들을 받아주려면 최고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뭐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고 자칭 원유철 대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비대위원장 아니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 원내대표가 관리해서 이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이 복당을 받아줄 건가 말 건가 하는데 당분간 좀 자숙하고 가만히들 좀 있지요. 뭐가 급하다고 자기를 내친 정당에 저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들을 하는지요. 받아주겠다고 한 사람도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거기에 복당 신청을 내는 사람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황자도 수장께서 하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색깔과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세력화가 되겠습니까? 만약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만약에 복당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아마 정치적 로키 아주 낮은 자세, 본인이 이제 앞장서지 않는 그런 식으로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숙 모드 그런 아마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사선됐지만 예. 당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감, 어떻게 보면 뭐 훈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훈장이 아니고 본인이 상당히 당내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뭔가 지금 자기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힘을 모으고 그런 상황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번에 당권 도전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승민 의원은 가면 여기서 가면 멈추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본인이 개혁적 보수,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이 새누리당이 그 유승민 의원이 봤을 때 수구적인 측면들, 과거의 모습들, 그 낡은 정치 이런 것들은 아마 뜯어고치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목소리를 아마 서서히 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지금 본인이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한 정치적 세가 모아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아마 그 내년 말 이 그 대권을 향한 당내 이 그 대권 레이스에 아마 몸을 실지 않을까. 뭐 그것이 아직까지 뭐 본인이 아직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안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내 여러 가지 구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적 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신이 끌어모으느냐 결국 유승민 의원 하기 나름에 따라서 정치적 거지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황 생각입니다. 소장님께도 뭐 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유성걸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 같은 사람이 함께 돌아왔다면 훨씬 더 세력화가 편했을 것 같고 잘 됐을 텐데 과연 세력화가 잘 될 것이냐라는 의문은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유승민 의원이 네. 자신의 가치에 맞는 정당에 가서 마음껏 뜻을 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가는 이유는 전학생이 뭐 가가지고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도 옛날 집에 돌아가면 거기서 뭐 TK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옛날 세력들을 모은다는 건데요. 근데 유승민 의원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된 한 7, 8명쯤 되는 네. 준유승민계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새누리당의 공천, 이 표적 공천의 피해자들이 돼버린 격이고요. 본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끝까지 이렇게 버텨서 김무성 대표가 조율이 됐는지 어쨌는지 뭐 거의 뭐 무투표 당선과 비슷한 형태로 이 손쉽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내에.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서 정치를 하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자기를 갖다가 따르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느낄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정치인에서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유승민 의원이 좀 더 일찍이 그래서 자기 공천을 받지 못한 자기의 측근들과 우리 당을 하나 만들든지 뭐 무소속 연대든지 세력화를 하자. 전부 다 탈당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그 선거 결과에 어쨌든 대중 정치인으로서 유승민 의원은 그 나름대로 신의가 있고 네. 또 가치가 색깔이 뚜렷한 사람으로서 저는 존경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본인의 어떤 원내 진입 하나에 수많은 자기 측근들을 희생시키고 이제 새누리당에 다시 들어온다고 한들 대선 과정에서 지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급하면 혼자 살구나. 근데 그 많은 세력들을 모을 수 있겠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복당입니다. 네. 이해찬 의원, 무소속 의원인데 친노의 좌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종인 대표가 현 상황에서 자신의 세력이 없는데 받아들이기도 뭐하고 또 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네. 아마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김종인 대표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뭐 거기는 이 복당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 따르면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만약에 그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지금 현재 탈당한 사람은 1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이 가능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당무위 의결을 거치면 또 바로 빨리 복당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번에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 새로 2기가 구성됐는데 그 지금 총 8분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를 제외하고. 네. 그래서 8분에게 아마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물어보니까 6명이 이 예찬 의원 복당시켜야 된다. 당연하다. 그 왜? 민의 심판에서 우리가 저분은 부적격자로 판단해서 정무적 판단해서 낙천시켰지만 그러나 민의가 그분이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거다.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아마 김종인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낙천을 시켰다면 복당시키는 것도 가면 결국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복당시키면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러면 친노의 자장인데 들어가서 그러면 이 친노의 또 이 수장의 노릇을 하면서 상당히 개파적 이 행태를 볼 거 아니냐. 소위 말 친노 패권 문화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친노, 친문 주류진이 정치적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나서서 당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 뻔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해찬 의원이 복당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이 운신을 상당히 자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대호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진영 그 의원이 이해찬 복당에 반대했다라는 뭐 의사를 보이는 것은 김종인 대표의 뜻이겠죠. 이분이 어제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1월 15일 자신이 더민주당에 오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더민주당은 대권에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친노나 운동권적 색채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색깔을 빼야 된다. 그리고 그런 행태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직도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해찬 공천 그 탈락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친노의 자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위치 때문에 이 당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뭐 지금 선거 결과가 이래 되었으니까 요즘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해찬을 공천 탈락시킬 시점에 충청도에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 하나밖에 없다 할 정도고 그 구심점을 탈락시켰을 때 충청도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손실을 감안하고 탈락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김종인 대표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문재인 대표의 의사나 의중을 갖다가 완전히 거슬러서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네. 정청래 공천 탈락이나 이해찬 공천 탈락 그렇지만 또 그거 희생을 딛고 한 90%에 이르는 친노 운동권 출신들은 조용히 다 공천 받았어요.
그러다가 김종인 대표가 자기 뜻대로 비례대표를 자기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운동권들을 좀 배제한 그 칸막이를 친 그런 비례대표 공천을 하니까 금방 반발이 문재인 대표나 그 친노 쪽으로부터 나와서 이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해찬 공천 문제가 문재인 전 대표와 상의가 없는 김종인 대표 혼자의 결정이었다면 바로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친노 진영 내부에서 이해찬으로 상징되는 친노와 문재인 대표는 이제 친노를 노자를 지우고 친문으로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미묘하게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차이도 조금씩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보면 운동권 색채가 조금 덜한 네. 전문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김종인 대 이해찬으로 대결뿐만 아니라 이해찬 대 문재인, 즉 오래된 친노라는 이 적통을 누가 이제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둘러싼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격이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다, 드러난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청문회 얘기도 하고 좀 예민한 발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진화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 쪽도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반응은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그런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던 거 아닙니까? 양당 거대 그 구조를 깨겠다. 양당이 소위 말해서 1당과 2당이 적대적 공생각에 극한 대립과 극한 대결을 통해서 항상 싸우고 치고받으면서도 자기들 체제는 그대로 온정해가는 이러한 정치 체계를 깨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제3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좀 승리를 했다고 해서 네. 이 지금 공동대표인 천정배 의원이 소위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정쟁을 다시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청문회 정국으로 몰고 가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입장은 그거는 과거식 정치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일하는 국회 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하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건 아마 지금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도 네.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조간신문에 난 거 보니까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에도 박지원 의원도 우리도 가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리딩 파티 끌어가는 정당으로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정배 대표의 그런 말에 대해서는 애둘러서 상당히 비판적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의원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 부분이 당의 진로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하는 데는 역설적으로 도움이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천정배 의원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이제 호남 어떤 베이스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국민당이 선거 결과요. 물론 그 이 정당 비례득표 이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역구 의원의 기반으로 보면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뉴 DJ 뭐 정책을 개선하겠다 하면서 DJ의 새로운 적자고 그다음에 저 더민주는 친노 정당이지 이 DJ 적자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의원도 대표도 DJ의 적자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통을 잇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강했죠. 근데 선거가 끝나니까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안철수 의원에게 모아지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키워가고 또 결선 투표를 주장하면서 대권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이러니까 천정배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소외받거나 자신이 마치 이 호남에서 승리한 공에서 자기의 대가나 자기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견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고요. 저분이 가끔씩 보면 강공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차분한데요. 지난 한미 FTA 보면 그 의원직 사퇴하겠다고까지 했고 또 그 저기 서울시장 선거에 또 나서면서 그냥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저분이 그 항상 정치적 승부수를 보기보다 이렇게 외관상으로 그래 안 보이는데 세게 걸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내가 호남에 이기는데 호남 선거는 내가 했는데 왜 공은 전부 안철수한테로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저분이 봤을 때는 나도 살아있는 존재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박근혜 정부의 무슨 경제 실적만을 한번 청문회하자 뭐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좀 납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담배값부터 다 넣었으니까 저거야말로 무슨 한풀이하자 운동권식 정치다라는 식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정배 의원이 이 방법이나 내용에서 정교하지 못한 한마디로 감정적인 주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